네.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문제 16번 보시죠. 16번. 자,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했는데 1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예, 법률행위 취소는 재착 사강에 한 취소 사유밖에 없죠. 예, 법률행위 취소하면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쵸? 자, 이것을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네.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자 상태로 있는 동안에도 법정 대리는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직접 추인하려면 성년자가 되기 전에는 못하죠. 아니면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성년자가 되거나 그렇죠. 그렇지만 법정 대리는 아무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틀렸습니다. 자, 절대적 무효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허용되지 않죠.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데 특별히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렇죠. 폭리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됩니다. 전환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4번. 3번 정답이고요.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예. 계약금은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계약금 소리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해약금의 해제는 가능하다. 유동적 무효 상태 안에서도 해약금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어요? 자, 급부자는 계약금,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령자,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로 그 해약금의 해제는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 5번. 갑이 을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소유권이 전했다면 갑은 사기한 취소권을 을에게 행사해야 되고 병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갑이 을의 사기를 당하여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넘겼다. 이때 취소권은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인 을에게 해야 되고 취소해야 되고 자 그것을 가지고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대항할 수 있느냐 선일 때는 대항 못하고 악일 때는 대항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17번 법령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번 법령의 목적은 법령이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확정 가능한 것이면 무방하다. 맞죠? 주의하시고요. 2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는데 틀렸습니다. 자, 틀렸습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이거.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그 41페이지, 핵심 교재 41페이지 보시면은, 자, 판례, 91번 판례 중간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을 격려한 행위는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번 정답. 그 다음 3번. 법률행위의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걸 동기의 불법이라 하죠.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은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졌을 때는 무효가 되고요. 뭐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죠. 동기가 역시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분의 착오로서. 그죠? 네. 그 다음 4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된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용서하는 대가라기보다 용서받는 대가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좋겠죠. 네. 자,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된 동안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끔 약정을 붙인 경우 그대로 유효한 계약이다. 이것하고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력이야.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력이야. 이건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라 그랬죠? 자기 곁을 못떠나게 발목 잡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종료. 근데 이게
부부관계, 부첩관계로 나와도 결과는 똑같다. 그죠? 부첩관계 종료를 해조건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산 당신 명의로 주는데 당신이 내 곁을 떠나면 나 다시 돌려받겠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103조 위반에 해당이 된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건 무효고 지금 거기 나와 있는 17번의 4번 지문은 유효한 것이고요. 그 다음 5번.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역시 반사회 질서에 해당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18번. 자, 갑과 을은 갑소유 X토지의 매매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지만 그 지분의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에는 Y토지로 기재하고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틀린 것이 있는데 오표시 무효의 원칙.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1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해서 성립하므로 그렇죠? X토지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예, 당연하죠. 자, 당연합니다. 자, 자연적 해석에 입각한 판결이죠. 당사 진정한 의사가 X토지에 진정한 의사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 X토지에 대한 계약 성립으로 봐야 된다. 그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진정한 의사가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등기가 넘어가기는 Y토지가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때 Y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가 되고 이건 무효고 그 다음에 자 X토지에 대한 계약 성립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X토지는 갑 소유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X토지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은 을에 대해서 이미 넘어간 Y토지에 대한 갑은 을에 대하여 이미 넘어간 Y토지에 대한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당사 진정한 의사합치가 X토지에 있었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109조 착오 문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2번 지문에서 Y토지에 대한 을 앞으로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예, 좋네요. 따라서 Y토지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착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2번 정답. 그 다음 3번. 을은 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X토지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왜? 진정한 의사합치는 X토지에 있었으니까. 4번. 을은 X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아직 등기가 안 넘어왔거든요. 그 다음 5번. Y토지가 을에서 다시 병으로 이전되었다 해도 병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왜? Y토지는 원인무효의 것이다. 자, 요걸 좀 더 분석을 하면요. X토지에 대한 Y토지에 대한 물권 변동이 각각 생겼는지 생기지 않았는지 했을 때는 X토지는 채권행위가 있었죠. 약속은 있었어요. 그런데 물권행위 있었느냐? 없었어. 그 다음에 등기 있었느냐? 예? 등기 있었냐? 등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있었지만은 물권행위는 없었고 등기서류 교부 없었죠. X토지에서 약속만 했지 등기서류 교부 없었고 등기도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물권 변동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Y토지는 어때요? Y토지도 역시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Y토지 채권행위 있었어요? 이건 아예 약속조차 없었어. 그런데 등기서류 넘어갔죠? 물권행위 있었고 등기도 됐죠. 그럼 이건 물권 변동이냐? 안 돼. 둘 다 물권 변동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권 변동 일어나려면 원인, 결과, 등기 모두 원인, 결과, 등기가 모두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응? 채권행위가 있어야 되고 물권행위 있고 등기가 돼야 되는데 예? 뭐든 하나가 안 되면 이건 물권 변동이 발생된 것이 아니다. 맞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니까 반드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그죠? 네, 그러니까 됐습니다. 자, 됐고요. 다시 돌아오세요. 19번입니다. 19번. 18번은 정답이 2번이었고 19번. 착오와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가 표시되면 되고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네, 42페이지 제일 밑에 42페이지 제일 밑에 99번 판결.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끝부분만 보시죠.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자, 확인됐죠? 자, 다시 문제 2번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학설은 다수들이, 자, 이건 여러분, 자,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사실 약간 좀 약한데, 그래도 좀, 이 무슨 뜻인지는 좀 주의를 하자고요. 갑이 지금 착오를 일으켜서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하자고요. 착오를 일으켜서 매매 계약했다. 그랬을 때, 갑은 을에 대해서 자신의 중과실일 때는 취소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과실일 때는 취소를 못 하잖아. 그죠? 취소를 못 하니까 그대로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인데, 경과실일 때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착오는, 109조 착오는 상대방에게 무슨 원인 제공이 있었느냐? 상대방은 아무 원인이 없어요. 자기 혼자 착각한 거야. 쉽게 말해서. 자기 혼자 착오한 거야. 그래서 사기나 강박처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하지 않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했을 때 취소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법이. 예. 예? 사기 강박은 뭐예요? 을이 사기나 강박을 행하게 되면 이때는 갑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요 부분에 착오했을 때 이런 거 요건 필요 없어요. 중과실 있을 때 취소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없어. 그냥 사기 강박은 바로 취소할 수 있는데, 109조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어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거든. 자, 그 이해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 혼자 착오해가지고 나는 믿고 계약을 했는데 자기 혼자 느닷없이 착오를 했다 해서 취소 들어오면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를 당한 내가 오히려 착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 청구권 이걸 손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시험 나온다 이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툼이 생긴다는 소리죠. 예? 예. 주장의 다툼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설 중 다수들은 인정이 된다 그래요. 손해배상 청구 인정. 일종의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2번 지문 다시 읽어보면 이해되죠.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네, 판례 태도죠.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이라도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예, 아무리 유동적 무효에 빠졌다 하더라도 원인된 매매 계약 자체가 비통착 상황의 원인이 있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죠.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확정적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이거 나왔었죠. 이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있어요, 여러분. 네, 있습니다. 자, 54페이지. 자, 54페이지 넘어갔다 오자고요. 자, 5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136번 판례. 136번 판례. 거기 나와 있죠. 자, 무허가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나 그 거래가 당사자의 비통착사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사유에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런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허가 절차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확인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자, 확인만 시켜드리고 결정적인 문구만 확인하고요. 바로 문제로 돌아갑니다. 시간을 좀 아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집. 매도인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리인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조심하시라 그랬죠? 이건 뭐냐? 이거라 했죠? 자, 매도인의 대리인이 상대방 매수인을 이쪽으로 기망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때 자, 이 대리인
이때 상대방은 그 사실을 본인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다 틀렸다. 틀렸다. 뭐 틀렸다. 네? 틀렸습니다. 이건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 과실일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는 110조 2항, 110조 2항이 적용되는 거 아니다 이건. 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항상 잊지 마시고 본인과 대리인은 동격이다.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을 속여 기망하면 이건 본인이 직접 한 것이 되니까 상대방은 바로 본인 쪽을 향해서 악의 과실을 따질 필요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나올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4번 틀리고 정답. 5번 매매의 목적물에 흠결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당연히 매수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매도의 담보 책임 말입니다. 예? 매도의 담보 책임 중에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줄여서 표현하거든요. 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예. 자, 5번 맞고요. 4번 정답. 그 다음 20번. 표현들에 관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표현들이 1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인을 선임하고 하면 벌써 여기서 뭐가 됩니까? 129조가 성립되죠.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인을 선임했으니까. 그리고 복대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이때는 129조의 표현들이 자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소송에서 표현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체결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 표현대리의 주장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소송에서 표현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체결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표현들이 주장을 명백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이 표현들의 성립을 직접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옳은 표현이고요. 3번 제126조의 표현들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있어서 기본 대리권과 대리행위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으며 공법상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을 인정된다. 여러분 등기신청권에 대한 대리권을 줬더니 대리인이 매각행위를 했다. 기억나시죠? 등기신청권은 공법상의 즉 부동산 등기법상의 권리고요. 그런데 등기신청권 줬더니 대리인이 사법상 법률행위 매매계약을 해버려 팔아버렸다. 자, 이 경우에도 126조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에서의 제3자람은 대리행위에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이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벌써 틀립니다. 표현대리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사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정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됐다면 그 자체로서 본인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됩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제도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 보호제도입니다. 그 점이 차이점입니다.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보호에 치중되어 있고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 보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하고 나오면 이때는 본인은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설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21번.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0번은. 자, 그 다음 21번. 조건에 관해서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면 이것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땅을 임차인이 살 때까지 임대하겠다. 그럼 임차인이 형편이 나아져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이 토지 빌려주겠다. 이 소리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죠. 그 다음 2번. 조건이 법령이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일 때 한번 끊으면 기성조건.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기정하면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맞죠? 그 다음에 기해하면 이미 성취된 것인
기성 조건을 앞에다 두고 정조건이면 기정유, 기해 하면 뭐요? 무. 그래서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틀림없고요. 3번 조건의 불성취가 법률이 당시 이미 확정된 경우에 끊으면 불능 조건. 그것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 하고 가야 되죠. 무효. 근데 조건 없는 법률이 본다니까 틀렸고. 3번 정답이고. 자, 이것은 여러분 핵심에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만 확인. 자,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그 박스 안에 있죠. 항상 시험 나오는 거. 자, 지금 3번 정답. 그 다음 4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그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는 조건 성취의 의제. 그렇죠. 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 의제인데 언제 그러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느냐는 판례에 대해서 그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좀 길게 빠져야 돼요. 요거는 암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틀리게 낼 때는 짧게 냅니다. 요거보다는 짧게. 예? 자, 다시.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이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조건 성취에 의지해서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지되는 시점은 그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좀 길게. 자, 이것은 여러분 펴져 있는 핵심 교재 57페이지 제일 위에 143번 판결. 143번 판결.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 자, 이건 어떤 조건? 불법 조건. 조건만을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다. 이 소리는 뭡니까? 전체를 무효로 한다. 법령이 전체를 무효로 한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22번. 기간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선. 1번.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한다. 맞죠? 2번. 우리가 역법적 계산법은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연령 계산이나 기간을 오전 0시로부터 기산할 수 있는 경우는 초일, 첫날을 산입한다. 1번 맞고 2번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 및 사법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이다. 맞고 3번 그러나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강행 규정은 아니다.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당사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영업시간의 규칙이 있거나 타법의 규정이 있거나 관습이 있으면 그것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이것도요 59페이지. 자, 여러분 이렇게 다소 빠른 속도로 남아 교재, 핵심 교재 확인하자고요. 자꾸 얘기하죠. 자, 59페이지. 그럼 좀 자꾸 귀찮아할까? 그럴 리는 없죠. 자, 다시는 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제. 자, 봅니다. 하단, 59페이지 하단 145번 판례의 판례 해설.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서 당사자 특약이나 관습, 영업시간 규칙이나 타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그해야 한다. 은행의 근무시간 내까지 영업시간 규칙이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옵니다. 자, 22번 여러분 4번 지문에서 3월 31일 오후 2시로부터 1개월은 5월 1일 오후 12시, 즉 24시까지다. 왜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까요? 3월 31일 오후 2시로부터 1개월은 4월 31일인데 4월은 31일이 없으니까 4월 30날 다음 날인 5월 1일 오후 12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네? 우리가 월연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일수의 길고 짧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1개월 하면 4월 달의 마지막 날 4월 30날 30 24시까지다. 그렇죠? 네. 그랬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2015년 10월 31일 오후 2시로부터 4개월. 자, 이런 것도 했던 거죠. 2015년 10월 31일 14시로부터 예를 들면 4개월. 언제까지냐? 했을 때는 2016년 2월 31일이 없으니까 2월의 마지막 날. 그런데
2016년은 실제 올해인데 올해는 윤년이 있어서 29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4시. 이렇게. 대개는 28일로 끝나죠? 28일 끝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으면 이 마지막 날이 며칠까지인지를 알려줍니다. 출제자가. 그렇죠? 네. 그래서 4번 정답 틀리고 정답이고요. 22번 4번. 그다음 5번.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이길부로 만료하나 공휴일에도 거래하는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틀림없죠? 네. 자, 23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단기 소멸기간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맞습니다. 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자, 이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 시로부터 10년이죠. 판례는 둘 다 소멸시효로 본다. 지금 중요한 거 암기하셔야 되죠. 자, 이것도 잠깐 페이지 갔다가 오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38페이지. 아니 139페이지구나. 139페이지에 위에 8, 제일 위에 가로 8번. 있죠 여러분?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항은 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래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입니다. 판례는 둘 다 소멸시효로 봅니다. 됐죠? 학설은 10년을 가지고 제척기간이라는 다수설이 있지만 판례는 둘 다 소멸시효. 판례 중심으로 기억됐고, 자, 다시 확인했으면 다시 돌아오시고요. 자, 여러분 2번 지문입니다. 23번에 2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시로부터 진행한다. 기억해야 되죠? 올해는 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왠지 자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고 제가 그랬죠? 그죠? 소멸시효 기산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걸린다면 오히려 좀 부정적인 얘기죠. 그죠? 나올까봐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올 듯한, 여러분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정리를 했으니까 나오면 바로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불법행위는 3년 또는 10년인데 역시 대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짜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10년짜리는 불법행위 시부터 진행입니다. 10년 불법행위 시. 근데 주로 이제 그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 그게 시험에 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실은요. 그 다음에 부작위는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으로 한 부작위 채권은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역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요. 3번 채권자가 권리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부재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정은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채권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도 못하고 있다. 그래도 소멸시효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채권자가 자기가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도요, 소멸시효는 냉정한 것이에요. 그냥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부재함으로써 채권자가 제대로 채권 행사를 못한다. 그런 것도 그건 개인적 사정이지 소멸시효 진행하고는 관계없어요.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수개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여러분 이거 뭐 연상하시면 되냐면 입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요. 개개의 진료행위가 종료했을 때마다 각각 진행된다 했습니다. 그 환자가 퇴원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소멸시효 진행되는 게 아니라 치료비 채권이 개개의 진료행위가 종료했을 때마다 각각 개별로 진행이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또 약간 농담 곁들여서 불법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예? 그렇죠? 그저께 때리고 어제 때리고 오늘 또 때리고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각각 진행돼요. 맞은 것 한꺼번에 오늘 마지막에 다 모아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계 불법행위 실업자.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가자. 확인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62페이지. 네, 62페이지. 62페이지. 방금 그 마지막 160번 판례. 핵심 62페이지 제일 밑에 160번 판례. 그렇죠? 그 치료비 채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개개의, 첫 번째 줄 끝에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진행되고, 마지막 줄에 퇴원 시부터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오십니다. 자, 확인됐으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자, 그것이 이제 4번 지문인 거예요.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한 수개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5번.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 이거 여러분,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채권 성립시. 자, 요건 여러분, 자, 한 페이지 앞으로, 61페이지 제일 밑에. 61페이지 제일 밑에. 제가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 기사 한 점 말입니다. 도표. 자, 한번 빠른 속도로. 요거 다음 2회분, 3회분 모의고사 할 때도 또 여기 와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빠른 속도로 한번 확인.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 도래한 때로부터. 불확정기한부는 특히 뭘 조심하라고요? 객관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 방금 나온 겁니다. 방금 지문 5번. 이건 채권 성립 시부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정지조건 권리는 조건 성취 시부터.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 시부터. 그렇죠?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는요, 이거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은 주로 이제 이행불능을 사례로 띄워서 이행불능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이행불능으로 만약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행불능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나오면 불능시, 이행불능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어떤 사례인지는 다 여러분 사례를 들어 설명드렸으니까 그죠? 네,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오시죠. 그럼 정답은 5번. 이행기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됐죠?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효기간은 계약에 의해서 연장될 수 있지만 단축하는 것은 시효 완성 전에 시효이기 포기와 같이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네? 단축은 가능하다. 단축 경감 가능하다. 누구를 유리하게 하니까? 채무자를 유리하게 하니까. 뭐는 안 된다. 연장, 가중, 배제는 안 되고. 응? 자, 이것도 확인할까요, 여러분? 네, 확인하죠? 자, 여러분, 60페이지 제일 위에. 60페이지 제일 위에. 시효에 의해 2항. 자, 재산권에 대한 제도로서 소멸시효는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서 그 요건을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으나. 왜? 채무자를 불리하게 하니까. 단축 경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자, 다시 문제로 옵니다. 1번 틀리고 정답. 단축하는 것은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네? 근데 뒷말은 맞아요, 여러분. 시효 완성 전에 시효이익의 포기. 이건 안 되거든요. 시효 완성되기 전에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한 것은 안 돼.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데 단축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 하면 그건 틀렸다. 뭐 여러분 당연히 해석하시겠죠. 그다음에 2번.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등기청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일단 원칙적으로 등기청권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했고 을이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등기청권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걸린다. 원칙부터 항상 잊지 마시고 걸린다. 등기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매매로 인한 등기청권. 그런데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등기청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하나 더.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쪽으로 넘겨줬을 때는 이때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권은 소멸한다. 그게 종전 판례. 지금 판례는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것은 을의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널리 표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 볼 수 없다. 결론,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됐습니다. 자, 또 할 겁니다. 또 할 거예요. 응? 또 지문 나오면 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정답이었고, 2번 맞고요. 판례하면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등기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번 재판상 청구를 해서 중단된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됩니까? 재판이 확정될 때부터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3년이나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재판에 의해서 확정됐어요. 그럼 확정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몇 년이 될까요? 10년 된다는 거 아시죠? 네? 3년이나 1년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확정돼 버리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거 중요하죠. 그죠? 예, 그런데, 네. 그렇지만 10년은 연장되지만 어쨌든 판결이 확정된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4번.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되나, 지체 책임은 이행지체의 기산점,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때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되지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 성립 시부터 곧바로 진행된다. 예. 이행지체의 기산점은 여러분 우리 객관식 문제풀이 때 했었죠, 그죠? 우선 여러분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외 불확정 기한부 채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된 때지만 이행지체 기산점은요, 불확정 기한부 채무의 이행지체 기산점은요,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 이렇게 알면서도 안 넘겨주면 이행지체가 된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행지체 기산점보다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사실 더 유력합니다. 출제될 가능성은 확률도 유력하고, 그죠? 예, 그래요. 그다음에 5번.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 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좋습니다.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물권적 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적 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아, 이건 좀 너무 쉬웠죠. 그죠? 1번 정답. 만약에 침해자의 고의과실까지 있었다면 물권적 청권에다가 손해배상 청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물권적 청권 그 자체의 성립 요건에는 침해자 내지 방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귀책 사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폭우가 쏟아져서 이웃집 축대가 내 땅 쪽으로 붕괴됐다. 그 불가항력이고 천재지변이죠. 이웃 사람한테는 귀책 사유 없습니다. 자연재해니까. 그래도 나 이웃 사람한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학설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침해당하면, 점유보호청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죠. 근데 물권적 청권 자체는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에 기한 반환청권. 여러분 자주 나오죠? 지역권자와 저당권자에게는 물권적 반환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권은 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으나 있어요? 예, 있죠.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점유물 반환 청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1년. 근데 제척 기간이 있죠. 제척 기간.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다. 예, 제척 기간도 없고 판례에 의하면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가 침탈자로부터 특별 승계한 점유자는 그 특별 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물 반환 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디 나옵니까? 자, 80페이지. 80페이지. 자, 상단에 도표 박스에서 점유물 반환 청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에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뭐 있습니까? 선의의 특별 승계인은 행사하지 못한다. 그 뜻이죠. 바로 이게 그 내용입니다. 네, 25번의 5번 지문은 그 내용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자, 문제로 오세요. 다시 5번.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선의의 3자가 침탈자로부터 특별 승계한 경우에 점유자는 그 특별 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을이 갑의 자전거를 침탈하여 병에게 매도했을 때
병이 선의이면 가분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는 행사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까지 행사 못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건 가능하죠. 하다 그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정답이 1번이었고 26번. 다음 중 등기에 대한 판례의 태도 중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계약 중복되어 이루어진 경우에 제1의 등기가 유효, 제2의 등기는 무효. 그렇죠? 먼저 된 게 유효, 뒤에 된 게 무효. 자, 그러니까 뒤에 된 등기는 무효이다. 맞죠? 2번. 서로 다른 명의, 등기 명의이 다르게 이중으로 보존이 됐을 때는 제1의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제2의 등기는 무효.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은 먼저 된 것이 유효.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동일인 명의든 서로 다른 명의든 일단 먼저 된 제1의 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원칙을 잡고 가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된다고 했습니다. 이중의 등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런데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 명인이 다르게 이중으로 보존등기 됐을 때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등기는 무효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하다. 이건 과거 종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끝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앞부분은 맞았어요. 그죠? 맞게 가다가 뒷부분에서 살짝 비틀어 버렸어요. 그래서 2번 틀리고 정답. 다시 한번 말하죠. 동일인 명의의 이중에 보존이 됐을 때는 제1의 등기가 유효, 제2의 등기는 무효. 서로 다른 명의의 이중에 보존이 등기가 됐을 때는 먼저 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제2의 등기는 무효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3번.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3자 간의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현 등기 명의에게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여러분, 3자 합의는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3자 합의가 필요한 것은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냐. 직접 등기 청구를 행사하려면 3자 합의가 있어야 되고 3자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 청구는 행사 못하고 중간자의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74페이지 74페이지 그림 3개 그림 중간 생략 등기 3개 그림. 응? 3자 합의 있을 때 첫 번째 그림 3자 합의 있을 때는 C가 A한테 직접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3자 합의가 없을 때는 두 번째 그림 C가 A에게 직접 등기 청구 못하고 B의 A에 대한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C 앞으로 등기가 넘어와 버렸다면 A에서 C 쪽으로 와버렸다면 이때는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됐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주시죠.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3번 지문에 26번에 3번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3자 간의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현 등기 명인에게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멸실된 건물의 보존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기로 유용할 수 없다. 여러분 무효등기의 유용은 권리관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갑구나 을구에서는 가능해요. 무효등기 유용은. 무효등기 유용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자 어때요?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그것이 피담보 채무가 변제됐어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었으면 저당권은 등기부에 있어도 그것은 무효인 등기예요. 등기부에 있어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말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 갚았어. 그럼 저당권 등기가 등기부에 있어도 그건 일단 무효인 등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다시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고 종전에 말소돼야 될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을 새로운 등기로 유용하는 것. 이걸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거든요. 가능해요. 물론 그 사이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뭐 전세권자가 새로 들어온다든가 하면 안 돼. 그런 이해관계자가 얽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효등기 유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리관계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이고요. 그게 가능한데 표제부 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은 허용될 수 없어요.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새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요. 멸실된 건물하고 새로 지은 건물이 구조상으로 똑같다. 재원이 똑같다 하더라도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건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거든요. 그래서 4번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간 건물의 보존기로 유용할 수 없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5번 등기 원인이 증여인데 매매로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렇죠.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원인은 증여로 했는데 등기부에는 매매로 기재가 돼 있어요. 소유권 그래도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되거나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똑같다. 소유권 이전은 똑같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것은 부합하다면 유효하다. 이렇게 여러분 봤습니다. 자, 27번 한 문제만 더. 자, 물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이지만 공장 저당과 같이 집합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예, 공장 저당권. 공장, 토지, 건물, 기계기구를 일체로 묶어서 하나의 집합물 개념으로 해서 한꺼번에 저당 설정이 가능하다. 그럴 때는 공장 저당권 목록이라는 것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기할 때. 그래서 목록에 이제 어떤 물건들이 담보 설정이 된 한꺼번에 이제 묶어졌는지 목록. 자, 맞고요. 2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담보 설정, 저당 설정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지분상에 설정된 저당권이 나중에 그 토지가, 공유 토지가 분할되면 어떤 추금력이 발생되는지는 우리 다음 회차 문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분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죠. 3번.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고 전세권은 한동 건물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4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수목 집단은 토지와 별도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맞죠?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될 수 있죠. 명인방부가 준 수목 집단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소유권의 객체만 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저당권까지는 안 됩니다. 다음 5번. 구분 건물이 아닌 한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구분 건물이 아닌 한동 건물, 단독주택의 3층짜리,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만 소유권 보존을 할 수 있다? 가당치 않은 표현이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전체에 돼야 되겠죠. 5번 정답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동형 모의고사 1회분이니까 역시 또 여러분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회분, 3회분으로 갈수록 해설 속도도, 그렇죠, 여러분, 진도도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모처럼 다시 총칙 저 앞으로 돌아가서 차례대로, 그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또 해설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 또 양해를 바라면서 우리가 1회분은 다음 시간에 4강제의 마지막 40번까지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2회분과 이제 3회분 동형 모의고사는 해설 강의를 3강 정도식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빨라지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27번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